안녕하세요. 저는 배제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조유석입니다. 설명회 많이 들어보셨죠? 배제고 커리큘럼도 대충 아시죠? 아니, 만약에 아시는 분이 많으면 제가 굳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설명을 좀 빼드릴까 하고, 일단은 배제고등학교가 영어 시험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안 어렵습니다. 예, 안 어려워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게을러서예요. 아주 간단해요. 게을러요, 애들이. 남학생들끼리 모여 있는데 단어 외우는 거를 아무도 안 좋아하죠. 저도 뭐 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제고 1등은 가르는 기준이 단어예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시험범위에 있는 다른 문제가 배점이 예를 들어 2.4점이에요. 한 문제가. 근데 단어 시험은 2.9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단어를 못 외우면, 안 외우면, 적용을 못하면 고득점이나 높은 등급이 안 나오게 만들어놔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얼레벌레 외워서 커버가 됐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커버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여기 써놨지만 1등급 비결은 단어 마스터. 근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중학교 때처럼 한국어 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하는, 예를 들면 예문을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옥스퍼드 영영사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다 끌어와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때론 선생님이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단어 뜻을 하나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추고 뭐 하나 틀리고 뭐 이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킬러 문제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필요한 고2 정도 조금 욕심부린 고3 정도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2점을 많이 봅니다. 근데 단어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조금 고생을 하긴 해야 됩니다. 단어 교재는 지난 2년, 3년 동안 복합장 교재 썼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 배제고 교장 선생님이 쓰신 교재.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때 뒤에 다 붙여줍니다.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교재에서 그냥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준비해 줄 거고요. 그러니까 딱히 뭐 교재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수능형하고 내신형 문제 조화롭게 잘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시는 최모 선생님이 계신데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1학년으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기상천외한 문제가 하나 나오겠구나. 예, 어휘를 가지고 변형을 많이 시키는데 그분이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탁월하세요.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안심을 하고 있고, 내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밑에 학년 내려가시니까 안심을 하고 있지만, 요번 1학년은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사실 배제고가 문제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는 구조는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근데 독특한 건 다른 학교랑 다른 게 있다면 교과서 문제 진짜 많이 내요. 다른 학교는 교과서 문제 한두 문제? 한영고는 3문제 내요. 광문고도 내긴 내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배제고는 거의 절반급으로 돼요. 그럼 교과서 달달 외우면 되지 않느냐? 되죠. 되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또 틀리게끔 만들어놔요. 중학교 때처럼 달달달 교과서 외워서 문제 풀기에는 애들이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너무 고마운 친구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점수는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고 모의고사 서술형 문제도 나오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한 해분이다. 19년도 6월 거 한 해분이다 그러면요. 거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 한 지문에 한 문제씩은 다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20문항을 줬으면 20문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0문제 중에 5문항 뽑아서 내는 거 아니고요. 20문제가 범위면 거의 한 문제씩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근처 중에서는 사실 가장 성의 있게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학교가 배재예요. 다른 학교는 그냥 자습을 많이 주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범위만 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배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진도 다 나가요. 진도는 다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이제 학원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에도 충실하게만 따라와 주면 뭐 고득점은 문제 없을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재고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독특한 게 객관식 문화에서 중복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유독 좀 등장한다는 거.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정답이 2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친절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모두 고르시오 하고 아무것도 안 줬었어요. 정답이 2개짜리 될 때도 있고 4개짜리 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정직하게 2개 고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참 다행이에요. 근데 왜 못 고를까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복수 정답 고르는 거 조금 신경 쓰면 되고 그것만 조금 독특해요. 그것만 조금 독특하고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싸움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등급을 가르는 기준 단어예요. 2등급을 가르는 기준 단어예요. 3등급 가르는 기준 단어예요. 그냥 단어예요. 근데요,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겹고 버거울 수 있는데 배재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지금 고3 수업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배재고 출신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고3 때 단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요. 이게 본인들은 그냥 시험 때만 얼레벌레 그냥 공부해서 시험을 봤다고 치지만 이게요, 1년이고 2년이고 쌓이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몇만 단어 앞서 있어요. 실제로. 광문고는 전혀 커리큘럼이 없어요. 한영고도 커리큘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배재는 단어 하잖아요. 괴롭죠. 애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외우기 싫고 하기 싫은 게 영어인데.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빛을 어디서 보냐면요, 고3 때 정시 볼 때요. 정시 볼 때 기깔나게 진짜 배재고 애들은 저 모의고사 고민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신 등급은 4등급이야. 근데 점수를 보니까 86점이 4등급이에요. 86점이 4등급. 근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98점, 97점 이래요. 정시가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게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이에요. 격차가 별로 없어요. 걔네는 내신과 수능을 공부하려면 정말 죽어나요, 걔네들은. 근데 배재고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격차가 일단 딱 벌어진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수시를 준비를 먼저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정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현실적으로 정시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배재고입니다. 정말로. 이따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수업은 가볍게 하지만 남학생들을 휘어잡고 가려면 나름의 카리스마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약간 학원에서 저를 약간 악마로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두진 않으니까요. 이미 사실 어머님들의 컨트롤 좀 넘어가지 않았나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대입까지 준비를 하려면 저는 센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늘 바운더리를 다 정해줍니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삽니다. 엄해야죠. 이 애들을 컨트롤해서 데려가려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일 텐데. 그래서 수업은 집중력 있고 재미있게, 지금보다 더 웃길 거예요. 지금 재밌진 않잖아요. 제가 처음 보는데 저도 낯가리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수업하면 재밌어요. 표정도 웃기고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고 대신에 내용에 있어서는 알차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 배재고는 시험 문제가 안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어휘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울 뿐.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요, 애들이요, 그냥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업 들으면 다 이해할 거로 착각을 해요. 수업을 해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면 어떤 리액션, 막 이래요. 막 써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에 테스트 봐요. 몰라요. 수업 들으면 이해하는데 그 수업을 자기가 다 알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점검을 저희가 클리닉을 통해서 가는데, 클리닉은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을 텐데 클리닉은 간단해요. 테스트 볼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데 또 클리닉 시간을 정해주기가 좀 뭐하네요. 애들이 수학 스케줄도 있고 과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일과 시간을 정할 겁니다. 월요일만 빼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모든 시간을 본인이 정할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수학이랑 과학이랑 뭐 국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토요일 12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학 스케줄이 바뀌어서 아니면 다른 과목 스케줄이 바뀌어서 토요일날 12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거는. 네, 일일이 다 확인하고 바꿔주지 그냥 그렇잖아요. 오늘 가기 싫어갖고 선생님 저 수학 보충 생겨서 못 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반 수업 다 똑같고요. 저는 하나 자랑할 거 있는데 저 과제는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애들이 몇십 명이 돼도 과제는 제 눈으로 다 검사합니다. 제 눈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버리고 안 풀어놓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과제 안 돼 있을 때도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러면 무슨 요일 몇 시까지 제출할지가 저한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의 약속은 지킬 수 있어야죠. 숙제 내주는 입장에서 과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과제 많아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 흥미도 못 느껴요. 그냥 풀 수 있을 분량. 그만큼을 내줬는데 그걸 안 푼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저한테 수학 핑계를 댄다고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근데 적어도 남자애들은 한 번 얘기한 걸 지킬 수 있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확인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끝날 때 우리 시험 그 전날에 그 직전 보충이라는 거 하잖아요. 직전 보충 날은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시험용 문제를 한 10회분? 중간고사 유형이랑 똑같이 10회분을 만들어요. 그게 조희석이 만든 모의고사, 그래서 조의고사라고 불러요. 어감이 좀 그래요. 근데 애들이 정해줘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 그때 입에 척척 감긴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하면서 시험 문제 유형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니까 그거 공부하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 시간 지나 막 그 조의고사만 어떻게 구매할 수 없을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안 드립니다. 안 팔아요. 그냥 저는 제 새끼들 먹이는 것만 신경 쓰겠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봐서 이거 팔아도 돼? 이거 팔아서 우리 커피 마실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싫대요. 그래서 자료 남한테 주거나 자료 다른 데 판매하거나 이런 거 싫다고 해서 안 합니다. 애들이 싫다는 건 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이랑 저랑만 그렇게 해서 풀게 될 겁니다. 배제고는 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안 넣은 거는 제가 뭐 배제고 누구 뭐 어느 학교 입학했어요, 뭐 합격했습니다, 이거 안 넣었어요. 저 그거 넣기가 조금 오글거리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셨나요? 이거 입구에 보면 서울대, 의대 간에 뭐 서울대 이렇게 간 애들 있잖아요. 제 새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약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지고 이래서요. 배제를 1, 2년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배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뭐 새롭게 막 대치동에서 넘어도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물결이 새롭게 바뀌겠지만 저는 하나예요. 터줏대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또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이 학원에 있는지도 벌써 7년째네요. 그리고 배제고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재미있고 하지만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는 않게 할 겁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학 때문에 요만큼 주는 영어 과제도 안 한다. 그건 혼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시키게끔 지도를 할 겁니다. 수학이 좋다고 해서 수학을 원체 좋아하니까 영어는 싫어하니까 수학만 파괴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게끔 제가 지도를 할 거니까요. 다른 선생님들도 또 설명 많이 해주시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성적을 높이는 거는 강동에 있는 모든 선생님 다 훌륭하세요. 내 아이랑 제가 잘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반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한반 인원이 한 20명 정도까지는 받아요. 제가 우리 학원 제일 가장 큰 강의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빈틈은 없을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예요?
혹시 아이가 혼자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네. 오면 항상 상주에 계시나요? 네, 저 주 7일 있습니다. 저는 학원과 결혼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돌아서면 그래서 애들이 NPC라고 불러요. 여기 있으면 앞에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가요? 선생님 수업이 토요일 날만 한 개밖에 없어서 네. 혹시 다른 요일에도 개설할 수 있나요? 우리 학원에서 그래도 배제고 수업을 제일 많이 해주실 분이 현원 선생님이세요. 이따 오실 건데 현원 선생님이 이제 주중에 많은 수업을 해주시고 저는 토요일 날 한 타임에 만날 겁니다. 네. 나머지 시간은 고3이랑 좀 이렇게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네. 시작부터 끝까지 늘 여러분들하고 애들하고 함께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저 고1부터 고3까지 끝날 때까지 가르칩니다. 네. 내신부터 수능까지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담당을 하게 된 문진환 강사라고 합니다. 방금까지 예비 고1 수업을 좀 하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좀 하다가 왔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 모여 계신 거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배제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어떤 시험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배제고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와 연관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클리닉을 진행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기시면 간략한 제 소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시험의 변화를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정기고사가 끝나면은 그 시험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출제를 한 의도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생기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학 문제를 총 3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식, 적용, 이해,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지식과 적용 수준의 문제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이거를 이해했느냐,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이해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 일상생활에 좀 빗대어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탁 기호들인데, 아이들한테 저 세탁 기호가 어떤 걸 뜻하는 거다, 이거는 이거야 라고 외우게 시키고, 그 다음에 옷 한 벌 가지고 온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세탁해야 되겠니 정도까지를 중학교 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웬만한 아이들은 다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집안 빨래를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시켜보면은 돌리면 안 될 빨래를 이제 물에다가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분류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보다가 속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부모님께서 직접 나서기도 하고, 이게 시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분류를 잘못하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그거는 내가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실전, 이해 영역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심지어 배제고입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도 전부 한 차원 넘어간다면 배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자, 일단 첫 번째, 점수들이 굉장히 상향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성적이 더 이상 고등학교 성적에 나오지가 않아요. 최소 본인 퍼센티지가 한 2배 정도 밀린다라고 단순 계산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정 단원의 비중이 높아요.
중간고사 범위의 경우에 앞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에서 살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개념적인 부분을 추가한다면 중간고사 범위 끝부분 즈음부터 이제 그것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자 이제 그럼 너네가 한번 풀어봐 이런 상황들을 물어보는데 7단원 중에서 2단원 정도의 문제가 약 5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잘하고 빨리 하고 이해했다라고 해서 시험 성적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 기출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모의고사는 아이들이 30문제 100분 동안 풀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볼 시간이 있는 반면에 내신에서 모의고사 기출이 나온다. 29번, 39번 라인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 문제를 한 문제 붙잡고 막 10분, 20분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보자마자 아 이거였지 라고 떠올려야 되고 그거에 맞는 풀이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재작년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느냐 여기에 올려놓은 문제는 이제 22년도랑 23년도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었던 문제를 그냥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22년도에는 총 20문항, 서답형 4문제 40점 비중을 가지고 있고 교과과정 외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 자 23년도에 봐서 변화입니다. 서답형 40점이 사라지고 단답형 7문항 35점으로 문항수가 바뀝니다. 단순히 20문제에서 23문제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들이 이제 단답형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해당 문제들을 풀어보고 안 풀어보고 내가 그거를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보고 못해보고는 시험 실전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좀 지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필기랑 소통 위주의 판서입니다. 필기나 소통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이기는 한데 필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소통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형 학원에서 100명, 200명 듣는 수업을 듣지 않고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의 장점이 뭐냐. 어떤 아이들은 현장감 때문에 주변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혹은 저 친구가 잘하는 친구가 다니니까 나도 거기 다니면은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선생님인 제 책임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졸거나 아니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펜만 쓰고 머릿속은 그냥 비워놓고 따라 쓰고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잡아야 할까 고민도 좀 많이 하다가 수업 중에 제가 얘기해주는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게 더 많습니다. 너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건데? 너네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내 풀이에서 이상한 거 안 보이냐? 뭐 빠진 거 없는 거 같냐?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해서 아이들이 직접 수업에 좀 참여해가지고 최대한 뭐 졸거나 멍 때리거나 이러면 즉각적으로 좀 걸릴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공부에 치이다 보면은 서서도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서서도 자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서 혹은 그 전날 수행평가 준비한다고 밤을 새서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멍 때리면서 넘기면 그 수업을 놓쳐야 하느냐? 수업 당일날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수업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날 당일 다 맞을 때까지 재시험을 보면서 확실하게 수업한 문제들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한테 수준별로 과제를 부여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준이라는 게 학생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소한의 해야 할 어떤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성적으로 나누면 아이들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들이 주로 생깁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끝까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시작은 느리지만 계속 꾸준해서 점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의 과제, 최소한의 이제 난이도에서 과제를 부여하고 한 2주 정도 질문 주고받고 클리닉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이 아이의 특성이 어떻구나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양을 늘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최소한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거는 교과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이제 등한시하는데, 교과서 전문항 무조건 다 본인이 풀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배제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출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모의고사 기출들이 부교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이 중에서 최상 난이도를 일단 제외하고 중상 난이도 정도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만 했을 때에는 문항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수업용 교재로는 마플 시너지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터프는 제외합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는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되, 주요 문항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개념인데 어려워서 터프가 찍혀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모두가 풀게 될 것이고, 제가 수업하려는 내용들이 해당 교재에 있는 주요 문항들을 추출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학생들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마플에 있는 그 외의 어려운 문제들을 추가를 하던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자이스토리 교재 사용해서 고난도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 시중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숙제의 양은 충분히 제가 줄 수 있으니까 해당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방식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이 이제 이 클리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제 소개에서 그 수학 전임을 다른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고, 그 시도들 끝에 정립된 방식입니다. 양방향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사실 굳이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써도 되고, 사실 요즘은 콴다라고 사진만 찍으면 풀이가 그냥 올라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느냐,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너가 이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생각해봤냐? 너가 무엇을 해보았느냐? 그냥 문제를 보고 어렵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한 거는 아니냐? 오늘 실제로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오전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20번 문제, 숫자가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고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은 문제임에도 봤었던 친구들 중에서 2명이 이제 그 문제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다니면서 숙제와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제가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풀이 없는 숙제는 다시 한다라는 저 2번 멘트는 1번을 위한 작업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이가 없는 숙제들은 무조건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다시 새로운 프린트에다가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모르는 문제들을 한 번 왔을 때 10문제, 15문제씩 쌓아가면서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한 50문제, 60문제 쌓이면 그 중에서 다 기억이 나느냐? 안 날 겁니다. 당연히 안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했었던 거 제가 개개인마다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물어봤었던 것들은 따로 취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험이 임박했을 때에는 질문했었던 몰랐었던 문제들 위주로 복습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 수업 방식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필기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수업을 일단 눈으로 따라가고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고 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이해했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무조건 받아 적기만 하고 받아 적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면은 좋은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더라도 우선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본인이 필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생각하고 그 과정을 너가 한번 설명해봐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내가 다시 1대1로 너가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날 배운 유형들에 대해서는 그날 공부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에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어떤 문제들은 똑같이 시도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해서 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숙제를 통해 가지고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당 숙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되느냐? 클리닉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숙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질문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제가 최대한 아이들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가면서 제가 질문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모두 마칠 거고요. 혹시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동구에서 24년차 수업하고 있는 송유정 과학 강사입니다. 먼저 어머님들 설명회 너무 많이 다니셔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학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등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근데 이제 저희 일단 그래도 이제 좀 설명해 드릴 건 1학년에는 통합과학이라고 그래서 물화생지 영역이 모두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에 가면 물화생지 영역 중에 이과의 경우에는 이제 4과목 중 3개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제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많은지라 사실 물리원을 굉장히 많이 선택하기는 하고요. 요즘 화학이 수능에서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화원 선택할 때 학생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또 다시 입시를 치를 때는 또 생지를 선택했던 친구들이 정작 고3 가면 살짝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과에서는 2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배제는 약간 한 3년 전, 2년 전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G1을 선택하지 않았던 친구가 G2를 선택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고3 저 2 영역에서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고2에서 고3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행할 게 거의 없어요. 프린트만 외우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여유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건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모든 과목의 선행이 거의 배로 늘어나거든요. 요때 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화원을 담당을 하는데
화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때처럼 개념형의 원리론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책에서 경우의 수를 푸는데 제가 열어보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서 화원에서도 수학적인 부분이 막혀서 잘 안 풀리기는 해요. 그래서 아주 생소한 용어의 경우에는 화원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 제가 여름방학 때 줌으로 3회 정도 특강을 해줘요. 요거는 사실 서비스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수강료는 발생되지 않고 줌 수업에 열어서 밤에 아이들 다 같은 시간대에 모아서 줌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수업보다도 효과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진행할 때 보면 여름방학 때 가끔 과학 특강을 개설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배제는 제가 천하 없어도 말씀드리지만 수학 선행을 해야 모든 승부수가 갈려요. 과학 성적도 수학을 제대로 잡아놔야 2학기 과학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여름에 과학 특강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내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느니 차라리 줌도 선택적으로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단 한 명도 선택한 학생 중에 누락 없이 다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4회 특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적정하게 이제 용어들을 좀 노출시켰었어요. 지금 고2는 굉장히 수업이 수월해요. 애들이 사실 저는 선행을 되게 막 지향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고2한테 고2 거를 수업했더니 숨통이 트입니다.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꼭 선행을 해야 되나? 사실 수학의 경우에는 선행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나머지 과목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너무 1등급만 쫓아가서 우리 아이가 그 등급이 아닌데 선행을 듣는 것보다는 현행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애정이 있으면 약간 저런 식으로 이제 무료 줌 특강이다 이런 것들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권하고요. 일단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1 통합과학 과목이라는 것의 특성으로 들어가 보면 출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중등 과학 심화도 내고요. 배제의 경우에는 화원과 물리원에 너무 특화된 문제들을 내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 원장님이 부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문과생은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사실 너무 미안하지만 문과는 1등급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화원 물원을 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 화원 물원을 선행한 학생이 고1 통합과학에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문제의 구성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 발표에서도 한 번도 우리는 그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렵게 내용을 구성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특이성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통합과학 자체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등부 내용을 아이들이 또 까먹었죠. 화원, 물원, 선행을 다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사실 남자애들인지라 체력이 좋아서요. 버티고 누리고 막 하다가 결국 화원, 물원을 승부수를 내요. 그래서 배제도 97점이 3등급인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자식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남자애들하고 또 여자애들하고 달라서 상이려고 설명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차이 나는 부분을.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머님 막 이렇게 주먹으로 밀고 나가면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또 따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생활 패턴상 수업 시간에 고등부 가서 제가 봤을 땐 평균적으로 저희 때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정말 졸고 많이 오다 보니까 요즘 시간이 갈수록 고1 통합과 그 배제 아이들이 저한테 전해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거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를 들고 가더라고요. 왜 들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학원 강사하지만 올 판서 수업을 하거든요. 무조건 종이에 풀게예요. 근데 학교에 왜 패드를 들고 와? 다 패드로 공부한다라고는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제대로 안 듣다 보니까 정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의 특성도 파악을 못해요. 그 다음에 문제집 한두 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중학교 때는 진짜 오투각 딱 한 권 잘 풀면 90점 100점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은 중등부보다 훨씬 많고요.
문제집을 보시면 소단원 하나당 O2 과학의 반 정도밖에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 양이 굉장히 적어요. 문제집 한 권당. 그래서 정말 내가 문제집 한 권만 제대로 풀어서 점수를 낼 수는 고등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3권을 기본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완자,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그 다음에 기출픽 이 3개를 풀리는데요.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되게 문제집 회사들이 한 번 문제집을 출판하면 다음 교육 개정까지는 다시 바꾸지 않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 전체적으로 문제집 회사들이 문제집을 다시 출간했어요. 문제집으로는 내신을 치를 수 없으니 현재 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제들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개편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전년도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제의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중등부는 전년도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된 게 규정이지만 고등부는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맥락을 잡기에는 전년도, 그 전년도, 이전년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8년도 거부터 모두 풀리거든요, 문제를. 근데 이제 매번 배제고가 시험 범위가 바뀌죠.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문제를 열어본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 구성이 이제 진도가 달라서 선생님 작년 중간고사 거 열었는데 범위가 다른데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 일일이 시험지를 워딩해서 이번 시험 범위에 맞게 모의고사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풀려서 좀 성적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특성이 매우 강한데 배제는 사실은 포인트가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원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도 화학도 물리도 사실 지구과학도 계산적인 거를 정말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연습이 좀 덜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고1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서 제가 크게 4개를 뽑아봤어요. 이 4개만 사실 고치면 어머니 기본 3등급이 나옵니다. 1, 2등급은 배제에선 진짜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애들이 밤을 샐 수 있나? 배제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면 입술이 다 터져요. 새벽 3시에도 질문이 오고 4시에도 질문이 오고 아침 6시에도 질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답변 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하는 거예요, 애들마다. 그런데 일단 영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과학의 경우에는 정말로 숙제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숙제를 안 해오면 계속 진도만 나가고 기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중에 불러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집에서 저 숙제 못 시켜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원에 불러내서 이 학원 저 학원 갈 때 잠깐 들려서 숙제를 제 앞에서 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좀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등부 성적과 학습 습관의 잔상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선생님 저 중등부 때 뭐 올 A였는데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등부 때는 문제집 한 권 풀어서 그 올 A를 받았다라는 건데 고등부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자기가 시험 2주 전에 통합과학 공부하고 점수 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저는 실질적으로요, 어머니 완자 한 권도 완성하지 못하고 시험 보는 학생도 봤습니다. 불러내서 오면요, 자고 있어요. 잘 오지도 않고 카톡에다 메시지 남기거나 문자를 보내면 절대 안 봐요. 그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에 핸드폰을 늘 들고 있는데 제 카톡만 안 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부는 절대 벼락치기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배제는 시험 범위가 누적이에요. 화학물리는 계속 누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지난번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걸 계속 잊어버리면서 벼락치기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올빼미 생활을 작년에 좀 애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이 적었고 3년 전에 배제고에 진짜 올빼미 생활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조금 배제고가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확실히 밤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낮에 내용을 못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근데 올빼미 생활하면서 애들이 자기가 공부한다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를 심지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원에서는 또 새벽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수업은 굉장히 비추하거든요. 제가 중보충을 해도 저는 12시 30분 안에 끝내요. 12시에 끝내거나 12시 반이나 1시에는 아이가 자야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아이만 정보력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은 되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나 채점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남자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도 풀고 싶은 것만 풀고요. 서술형을 절대 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채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답을 확인하지 않죠. 이런 학생이 제 수업 듣는 학생이 한 70%인 것 같아요. 나머지 30%가 사실은 좀 성적이 나오고 자기 관리를 하는 친구들인데 이 관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채점을 해놓고 오답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고 다 첨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마지막 4단계를 1년 동안 애한테 막 연습시키고 하면 1년이 거의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문제집 한 권을 좀 똑바로 완성하는 습관이 생길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매 시간 오답 확인해서 지금 하려고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만 고쳐도 사실 대개는 3등급이 나와요. 배제가 원체 1, 2등급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학생들이 문제점들을 좀 갖고 있고요. 배제고등학교 통합과학 기출의 특성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은 거의 올 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 누적이 되고 재작년에는 물리를 누적시켰어요. 그래서 물리 누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 재작년에 원체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저희가 강의를 해보면 2년에 한 번씩 같은 패턴으로 학생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애들이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 고1이 약했거든요, 조금. 근데 올해 고1이 아무래도 좀 많이 똘똘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물리도 같이 누적을 시켜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누적을 시켜서 1학기 때 내용이 너무 어렵게 2학기 때 반영되면서 등급을 갈라요. 그래서 누적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가 결국 킬러 문제로 다 나와요, 배제는. 그래서 수능형, 그러니까 고3 실제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제가 고1 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문제를 안 풀릴 수가 없죠. 대신 이제 배제는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나면 결국은 정시 때 대다수가 성적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학교 내신이 3, 4등급이었던 애도 수능을 봤는데 1등급이 굉장히 다수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랑 지학은 좀 평이한 수준이라서 제가 겨울방학 때 선행을 시킬 때도 생명하고 지학은 진행을 안 해요. 그거는 내신 때 좀 암기를 시키고 고득점이 등급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원체 선행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 문제도 은근히 많이 반영해요. 그러니까 배제가 시험 대비할 때 볼 게 원체 많죠. 프린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만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들, 수업 시간 내에 빨리빨리 진도를 끝내고 프린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훑어야 돼요. 근데 저 프린트가 어려워요. 일반 화학에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일반 생물학에 있는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생물학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런 건 보지 마라고 했던 걸 작년에 이제 배제해서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복불복의 문제인 거죠. 공부를 많이 했으나 찍어야 맞추는 이런 거. 그러니까 프린트를 정말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데 프린트의 양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봐야 되고 주관식 배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고 학생들 보면 특성이 좀 모두 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문 읽다가 우리 제일 잘생긴 새끼가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 했더니 다 일어났어요. 너무 짜증나서 앉아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앉으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 편차가 굉장히 커요. 중간고사 때 내가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 나왔던 애들이 좀 평안한 마음을 갖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후두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성적이 한 번 더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가 될 때는요, 여름방학 때 수학을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에 따라서 2학기 과학 성적이 갈려요. 2학기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더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형 계산 문제를 냈을 때 어떤 거는 이제 사실 작년에 제가 몇 문제를 어떻게 하다가 시중 문제집이 없는 거를 구성을 했는데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험 덕분에 사실 배제 애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밀려왔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우연히 일치했었던 거예요. 수학적인 문제를 원체 많이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문제까지 냈지? 힌트 한 번 안 주고. 근데 그걸 또 풀이를 똑바로 듣지 않은 애가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수학적으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기로 넘어가기 전 여름방학 때 수학을 강하게 했던 친구들이 2학기 때 과학 성적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배제고 학생들만 있다 보니까 좀 산만한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누구 하나를 까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무슨 대답이 틀리기만 하면 하다가 또 배제 애들만 있다 보니까 정보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딱 배제 애들만 모아놓고 하고 너무 심하면 이제 상일여고 반에 딱 던져놓고 수업을 하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잘생겨서 맨 앞에 앉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원체 문제가 강한 학교고 강한 아이들이 많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이 1, 2등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2등급을 정말 보충을 많이 해도 1등급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이들한테 좀 힘들기는 할 거예요. 등급 변화가 쉽지 않으니까. 배제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 문제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으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뭐 색깔이 바뀌어서 산화환원이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일부 다른 문제를 더 안 실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정말 기함하실까봐.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와요. 그래프 주고 해석하는 문제예요. 근데 수학적 해석과 과학적 해석이 달라서 아이들이 이 그래프가 되게 심플한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접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최신 문제로 구성을 해서 이거는 현재 고3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18년도까지만 출제되고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라서 시중 문제집에 없어요. 이런 것만 추려서 따로 배제는 풀려요. 그러고 나면 좀 감각을 찾아서 유형이 바뀌어도 풀고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자체를 올 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고개가 떨어지면 많이 졸거든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올 판서를 해서 고개를 들고 수업을 듣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화학 파트를 진행할 때 아예 화원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나 저 선생님 수업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난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화원 자체를 원체 강하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리 영역도 사실은 물원이라고 하기에는 수능 문제보다는 조금은 쉬워요. 근데 어쨌든 거의 수능 문제에 가깝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산 문제들을 많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배제를 할 때마다 저의 고민이 저 교재 완성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교재 완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며 가며 아이들을 많이 좀 불러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에 대한 꼼꼼한 해설이랑 가로 채우기가 잘 되는 학생들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다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여기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다 보면. 근데 마지막에 요 단계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교과서도 다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마지막에 시험 앞두고 2, 3주는 거의 저 마지막 단계 교과서랑 막 이런 게 꼼꼼히 구석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초용어 프린트라고 해서 이런 게 수업 시간마다 나가거든요. 하나는 정답지고 하나는 문제지예요. 근데 해보면 뭐 늘 등급 좋은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3등급, 4등급, 5등급도 있는데 이 3, 4등급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가로 채우기만 지속적으로 시켜도 80점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집이 완성 안 될 경우 뭐 용어를 모르는데 문제집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완성시켜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배제고는 모두 기출 문제를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 워드를 해서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체 센 애들이 많아서 한 시험당 모의고사를 18개를 만들었어요. 다 푼 애가 있고요. 한 개도 못 푼 애가 있어요. 성적차가 엄청나죠. 다 푼 애를 보면서 저도 사실 이게 인간이 다 풀 수 있는 분량이 아닌데 풀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진행하고 나면 거의 틀리는 문제 없이 다 잡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는 풀릴 게 없을 정도로 뭐 보인고과, 한대부고과, 이화여고과까지 싹 다 해서 다 풀리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 거의 완벽하게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전 강의에서는 학교 프린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교과서 확인하고 이제 이게 더 사전에 다 완성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모의고사 요거 진행해 볼 때 배제고 전년도 기출문제로 첫 시험지를 돌렸을 때의 점수가 되게 학교 첫 시험 성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애들한테도 네가 공부가 됐을 때 시험 보러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눌하게 50점 받아서 겁먹지 말고 공부 문제집 해서 시험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집이 완성이 안 되면 요거를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와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지금 배제고는 3개로 수업을 구성을 했어요.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 수업을 구성해서 친구들이 조금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사진은 그 스타 뭐 장원영 그 기사가 저를 찍어줬어요. 잘 나왔죠. 그래서 일부러 홍대까지 가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혹시 배재고 질문 있으실까요? 네.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주중에 아이들 클리닝도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에 좀 가까워지면 토요일 날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이들이 와서 숙제를 완성하고 간다든지 좀 부족한 거면 가끔 줌으로 좀 진행한다든지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업이 2시간으로 구성됐거든요. 아마 다른 학원 2시간 반, 3시간으로 이렇게 구성된 곳이 많은데요.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해봤지만 2시간이 지나면 아이들 눈이 풀려요. 이게 서로 무슨 고문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2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진짜 뭐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시간을 잡아서 불러내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한반 인원은 몇 명이에요? 많을 땐 또 되게 많고 또 적어질 땐 또 적어지고 그런데 제 교실에 이제 남자애들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최대한 20명 들어가요. 예. 근데 이제 되도록 이제 뭐 너무 산만하다. 그럼 이제 반을 좀 분산시키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제가 이제 3개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2개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학교를 좀 포기하고 배제를 한 반을 더 깔았어요. 애들이 또 원체 과학을 많이 들으러 오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원을 많이 안 가져가는데 최대는 20명까지 진행을 해요. 배제만 하세요? 저요? 아니요. 배제도 하고 강문도 하고 상일여고 이렇게 원래는 좀 많은 학교들을 했었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요. 몇 개 학교는 적고 지금 3개 학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통과 교재는 그럼 못 쓰세요? 자체 교재? 아니요. 완자. 그 다음에 기출픽. 그 다음에 그 1등급 만들기 3권을 쓰고요. 가끔 가다가 학원들이 자체 교재를 쓰면서 쓰는 교재를 보시면요. 저는 사실 실제 이 인근의 다른 과학학원을 다니면서 저한테 문제풀이를 해달라고 문의 온 어머님이 계셨었어요. 그 문제집을 갖고 왔는데 저는 해설이 없는 문제집은 문제집 취급을 안 해요. 정답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게 학교 기출문제를 워딩한 거라서 정답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해서 틀린 걸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이 붙지 않은 오답과 애들이 자기가 틀린 건 알겠는데 어디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해설이 없는 문제집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제 자체 교재 그런 것들은 없고 되도록이면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완성됐을 때 그때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교재가 나가게 돼요. 교재라기보다 이제 모의고사로 계속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여름 방학 때 학기 중에는 요거 내시면 여름 방학 때는 또 어떤 거 있어요? 여름방학 때는 2학기 통합과학을 해야 돼요. 예, 근데 2학기가 되면 배제는 정말 수능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너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거 잡느라고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 여름방학 때 2학기 분량의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2학년 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게 거의 오버랩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시에 2학년 걸 선행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되도록 배제를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빡빡하지만 문제를 보면 이 아이들이 고3 때 역량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싶은 문제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아들이 있지만 주변에 이제 학교를 간다 그러면 배제를 먼저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2학년이 되게 힘들었어요. 2학년이 나는 다시는 과학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정도로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물리원이 1등급 컷이 48점인가 그랬어요. 이 동네 물리가 모든 강사가 망했어요. 이건 누가 뭐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이건 소멸될 수 없는 앞장을 풀고 났더니 20분이 지났대요. 앞 페이지를 풀었더니.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물리를 질려서 다신 공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화학도 1컷이 68인가 그랬거든요. 그나마 화학이 나왔었는데 물리는 어느 학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사실 컴플레인을 좀 걸어서 난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애들이 싹 다 물리를 그만두고 갈 길을 잃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들 물리를 소개해달라는데 이건 강사 잘못이 아니거든요. 저도 주변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처음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들 문제도 좀 좋았고 지금까지 배제 문제들을 보면 좀 양질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성의 있게 내고 틀렸다 싶었을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빠르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재시험을 빠르게 진행해 주신다든지 뭐 수정을 해 주시다든지 이런 리액션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시간, 저녁 시간이 좀 다른데 어떤 게 다른가요? 일요일 저녁 시간이요? 2개를 깔아놓은 거예요. 네, 일요일 3시 타임에도 올 수 있는 애들이 있고 20분인데 여기 40분 나왔거든요. 7시 20분인데 거긴 40분으로 나왔어요? 20분이에요. 네, 7시 20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20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카데미의 얼굴 국왕사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배제고 어떤 학교인지. 두 번째는 배제고에서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제고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가능한 학교예요. 이게 작년에 저희 학생이 받았던 점수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60점을 받았다가 그 다음 시험에 97점, 몇 점 올랐죠? 37점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배제고이기 때문이에요. 배제고 같은 경우는요, 시험 출제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스타일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5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6등급이 나오는 학생도 7등급은 안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못하는 학생도 97점 1등급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어디다? 배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머니들께서 지금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중간고사를 미리 보면 돼요. 미리. 중간고사 5월에 보는데요.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봤어요. 어떤 시험 봤죠? PPST. PPST 시험은요. 중간고사 문제랑 유형이 똑같습니다. 딱 하나 빼고. 주관식 없는 것 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PPST를 봤으면은 이번 중간고사에 어떻게 나올지가 짐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2차는 아직 안 봤기 때문에 1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차 시험이 나름대로 조금 쉽기도 했지만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조금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1차를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 학생이 다 맞거나 다 맞는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 맞거나 2개까지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요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2개에서 4개 사이다? 그럼 중간고사에서 약 2, 3등급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4개에서 6개다. 이게 제일 많아요. 요 정도다라고 하시면은 중간고사에서 4등급에서 5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한데 우리 애는요 PPST 준비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왜? PPST는요 모의고사에서 내기도 했지만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애들이 다 맞을 수 있게 낸 게 PPST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PPST 첫 번째 시험을 본 다음에 아마 찢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찾으셔갖고 우리 애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학생의 약점입니다. 약점. 우리 학생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자, 파트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문학, 문법, 비문학.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휘. 이번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게 뭔지 아세요? 어휘예요. 어휘 문제. 번호로 따지면요 14번, 24번 문제.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낭중지추 이런 거 나왔는데 애들이 이게 뭐야 이래서 막 찍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중간고사에서도 또 나와요. 그런데 그때 틀리면 중간고사는 맞을까요? 아니요, 틀려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그 어휘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GPST에서 이 등급이 나왔으면 중간고사도 그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중간고사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하면 돼? 대비를 하면 돼요. 무슨 대비? 약점에 대한 대비겠죠. 그래서 문학, 문법, 비문학 등을 그 남은 시간에 대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아직 3월이 되기 전까지는 2주 정도 남았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비가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끝날 때 제가 선물을 2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받아가시면 돼요. 좋죠? 어쨌든 피피스트를 통해서 약점을 파악했으면 절대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생긴 약점은 고3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해서 배제고를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제고를 딱 보면요. 주변 학교과 비교해 봤을 때 성적이 어때요?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한 애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론 예전에 들어오던 학생들보다 수준이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배제고는 선택해서 시험 봐서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수치들을 보시면은, 참고로 이거는 학교 알림에 나왔던 공식적인 수치예요. 자, 여기 수치들을 보시면은 유의미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 국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국어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A, B, C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있죠.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어를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 가면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국어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한다. 근데 더 문제는 뭐야? 수학은 더 잘한다. 수학은 난리가 났어요. 수학은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배제고 수학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도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1년 내내 배제고하면 뭐만 해요? 수학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학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도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적이 다른 학교보다 확실히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아니에요. 시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중상위권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나 해도 등급이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내가 2점짜리 하나 틀리죠? 몇 등급 되는지 아세요? 3등급 되고 4등급 돼요. 그런 학교가 어디야? 배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고에 갔으면요,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왜?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제고에 갔으면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시험지를 보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자, 배제고는요, 객관식 서답형이 나오는데 객관식은 23문항에서 28문항, 그리고 서술형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한 4문항 정도까지 나옵니다. 요즘에는 서술형이 나오는 추세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객관식이 더 많은데 변별은 서술형에서 돼요. 자, 다시 객관식이 더 많은데 변별은 어디서 된다? 서술형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을 다 맞고 서술형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되냐면 94점. 서술형에서 2문제 틀리면요, 80점대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서술형 배점이 객관식보다 2배 이상이에요. 한 문제 틀리면 부점수 없고 5점, 6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객관식을 거의 다 맞았어. 그래서 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를 까봤더니 몇 점이야? 80점대, 60점대, 70점대가 나오는 게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의 배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기서는 맞겠죠, 객관식에서는. 근데 여기서 계속 누수가 생겨갖고 제대로 점수가, 제대로 등급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랑 그리고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문법, 그 중에서 의문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음, 모음 나오는 파트. 그래서 그 파트 하나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23년 3월 모의고사. 이게 통째로 들어갈 것 같아요. 통째로. 1등급 컷은 88에서 100점인데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낮아요. 왜? 애들이 배제고 시험 문제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쭉 적응을 하니까 마지막 1등급 컷은 100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배제고에서 내가 등급을 잘 맞고 싶다? 그럼 첫 번째 중간고사를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왜? 그때는 애들이 정확하게 감이 없어요. 근데 다음 시험부터는 감을 찾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만회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객관식 위주긴 한데 변별은 어디서 된다? 서술에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3배, 4배 정도 많습니다. 예, 강동고가 시험 범위가 되게 적거든요. 한 2개, 3개 더는 들어가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배제고는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가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가 갑자기 많아진다라는 내용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시험 범위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어떤 모의고사가 들어간지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다가 시험 한 달 전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아지긴 했는데 요즘에는 미리 가르쳐 줘서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긴 하지만 예외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문법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시험 범위 아닌 것도 출제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시험 범위 아닌 범위는요, 2가지요. 첫 번째 패턴은요, 그 전에 가르쳐줬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기면은 1학기 시험 범위는 그냥 내요. 말도 안 하고. 낸다고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요. 그리고 2번째 패턴은요, 중학교 때 개념을 그냥 내요. 주관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랑 모의고사 복합지문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 등급보다 훨씬 높아요. 왜? 애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가 1등급인데 내신 등급은 5등급, 6등급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은 쉬워요. 그래서 등급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요, 구체적인 시험지를 보고 시험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설명에는요, 어머님이 들으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를 집에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전달해 주지 마시고요. 야, 이렇게 나오는데 풀어봐.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유형이 3가지입니다. 유형이 3가지. 일단은 교과서 파트의 유형은요, 그냥 지식과 수능형이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교과서 파트는 지식과 수능형이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파트는 지식이 나올까? 안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 파트는요, 그냥 살짝 변형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과서 파트는 외우기까지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다 해. 근데 어디서 문제가 돼?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 2문제를 갖고 왔어요. 2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 문제들이 어마무시해요. 무시무시합니다. 별로 안 그래 보이나요? 자, 2문제가 있는데 밑에 문제를 보세요. 밑에 문제. 밑에 문제는 뭐냐면요, 원순 모음의 개념을 설명하고 단모음 어쩌고 적으시오. 이거 완전 중학교 문제거든요. 지식 문제예요. 지식 문제. 지식 문제. 근데 이 44번 문제는요, 지식 문제가 아니라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응용 문제 중에서 최고 난도의 응용 문제입니다. 제가 배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대원외고, 한영외고, 서울 영재고도 같이 수업하거든요. 제가 심심해서 이거 풀려봤어요. 한 명도 못 풀어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요 정도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거부터 이거까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문법은 모든 개념을 다 암기하고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하게 되면요, 얘는 안 해요. 얘는 불편하니까. 설마 나오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변별이 돼? 여기서 변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재구 같은 경우는 전문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게 학생들이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 하던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학원에 다니면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기출이 여기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는 외울 필요 없다. 그리고 응용 문제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관련 변형 문제를 줄 테니까 좀 더 풀어볼래? 라고 되는 게 전문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나 잘 가르쳤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좀 더 다녀볼까? 이거는 망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배제 전문 학원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자, 문학을 좀 보여드릴게요. 문학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학은 교과서든 모의고사 테스트 지문이건 그냥 수능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여기서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럼 어디서 어렵고 변별이 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모의고사 주관식인데 그냥 교과서 수업한 거예요. 수업한 거에 네모칸 빈칸 뚫고 다음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걸 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자꾸 빈칸을 뚫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문이 쭉 있는데 빈칸을 막 뚫고 채우시오 이런 걸 내요. 그나마 객관식은 괜찮은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뚫으면은 난감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게 PPST에서 나왔죠. 그게 원래 나오던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은 이런 패턴보다 이런 패턴에 난감해한다,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이런 어휘 문제.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어휘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범위에 있는 23,700개의 단어를 다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것까지 해결하지 못하죠. 특히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직관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문맥을 통해서.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올 만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줘서 테스트 봐주고 해줍니다. 왜? 이것까지 애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은 그냥 수능형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변형 문제 두세 세트 정도만 풀어보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제고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첫 번째 모의고사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 유형 자체가 수능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시험의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영역별로 이거가 다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애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 이건 안 나오지만 해야 되는 파트,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좋은 파트, 이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전까지. 그래야지 학생들이 혹시나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파트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공부량이 적어도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걸 위해서 방학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신 수업을 4가지 단계로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님께 문자로 우리가 못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겠죠.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요, 제 수업은 다른 수업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다른 학원들은요, 기출 문제를 언제 풀리냐면은 시험 보기 직전에 풀리거든요. 저는 처음에 풀립니다. 처음에 풀려요. 처음에 풀린 다음에 얘들아 기출 문제를 딱 봤더니 이 학교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이거가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수업을 들을 때 진짜 이게 나오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근데 기출을 왜 나중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출을 처음에 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에 나올 출제 요소들을 수업을 한다. 근데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기가 거의 없어요. 필기보다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주 모의고사를 봐요. 매주 모의고사를 또 나눠줘요. 배제고 스타일과 유사한 거를. 그리고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요. 우리 애가 못했어요.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틀렸던 거는 이제 클리닉 때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국 400개 학교 기출문제를 다 직접 타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배제고 스타일만 모아서 학생들한테 문제로 나눠줍니다. 이건 다른 학원에서 절대 주지 않아요. 왜? 이건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타이핑 하는데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제가 4년 했어요.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리닉은 화요일 5시에서 10시, 일요일 12시에서 10시 사이에 오면 되고요. 그때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필기는 안 시키지만 애들한테 필수적인 내용은 암기시키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 중요한 내용들은 빈칸 뚫어서 요때 암기했던 거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오지선다 말고 OX로 문제를 풀린 다음에 틀린 문제 해설시키면서 네 정확하게 이해했니? 근거 잘 찾았니? 라는 걸 요때 보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전 때는 시험에 나올 요소들만 정리하고 깔끔하게 자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배제고 역대 기출문제 스타일로 모의고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배제고 내신과 수능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요때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그러니까 개강하기 전까지 뭘 하면 좋겠냐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혹은 화요일도 있어요. 요때 중간고사의 파트의 문법 특강을 미리 할 거예요. 아니 내신 때도 하는데 왜 해?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뭐 할 거냐면은 배제고를 위한 배제고 문법 이론을 하고, 그리고 배제고 역대 기출문제를 싹 다 풀 거예요. 2018년도부터 2023년 2학기 기말까지 고1, 2, 3 모든 배제고 의문론 문제를 싹 모으니까 99문제가 나왔어요. 그거를 요때까지 푼다. 전부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딱 풀게 되면 배제고 모든 문제 다 풀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문법이 약하다라고 하시면요, 요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선물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학생들을 쭉 보니까 어휘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자 성어만 좀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게 227개거든요. 227개. 그래서 요거를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227개 얼마 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이걸 원래는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으시되 우리 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출력해서 주세요. 227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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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고요. 다음 게 중요해요. 다음 거. 이거는 꼭 찍으세요. 넘길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번에 14번, 24번이 어휘 문제라 했잖아요. 사자성어 나오고 그리고 어휘 문제. 이거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배제고 역대 어휘 문제를 싹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52문제 나왔어요. 52문제. 그거를 싹 다 정리한 파일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QR코드 들어가시면은 그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친구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른 학원만 보내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출력해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주면은 애들이 짐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친구들은 출력해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안 한 친구보다는 한 등급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선물을 준비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제고는 앞에도 여기요? 배제고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만 경영을 파악하면은 60점인 친구도 97점이 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학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까먹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 여러 번 보시고 나중에 중간고사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재구 영어 가르치는 션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프린트 다들 한참 걸리시죠? 찾으시는데, 네, 좀 요거 먼저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놀라셨나요? 네, 놀랍게도 이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실물이 낫다, 아니면 뭐 지금이 낫다, 과거 사진이니까 뭐 그렇게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University of Toronto 언어학 전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학 전공을 했다 보니까 수업에 언어학적 접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상위권 재수생들이죠. 최상위권 재수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굉장히 또 맞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예섬학원, 대찬학원, 뭐 미탐, 뭐 여러 군데서 수업을 했었지만 현재는 S&T 학원에서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동 지역에서는 서울 아카데미 오직 배재구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배재구 영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며 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제 수업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강좌 안내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 싹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배재구 영어입니다. 자, 배재구 영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교과서예요. 자, 교과서는 영어 YBM 박이라는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한 시험당 평균 3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작년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특이하게도 23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4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복화장이라는 교재인데요. 사실 요거는 지금 사용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교재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이게 처음 출판됐을 때는 서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배재구 합격생들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교재를 서점에서 구입해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해만 그랬고요. 그 다음 해부터 PDF로 약간 내용이 수정돼서 PDF로 학교에서 나눠줬거든요. 아직까지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합격한 학생들이 몇몇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내용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단어들이 좀 빠지고 들어가고 약간 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DF로 재작년에 이걸 학교에서 이제 나눠줬는데요. 나눠준 게 아니죠. 이제 전송을 해준 거죠.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교재가 사실 올해도 사용하게 될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렇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이시죠. 그 교장 선생님이 원래 영어 선생님이셨잖아요. 그 영어 선생님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교재예요. 그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주도해서 이제 물론 배재구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 교장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든 교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사용을 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복화장 뭐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배재구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 단어가 약 500개 정도가 이제 시험 범위로 주어지는데요. 이 500개가 그냥 500개가 아니죠. 어가 500개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이제 예문들까지 공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출모의고사는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20개 정도가 매번 시험에 시험 범위로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평균 3단원, 교과서 3단원, 그리고 복화장 500개, 그리고 기출모의고사 20개는요 평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작년 1학기 중간고사는 어떤 식으로 범위가 주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
5월 6일에 작성해서 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그 네이버에 저 이제 현안 영어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블로그에 이제 배제고 관련한 내용들 굉장히 풍성하게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현안 영어 또는 현안 영어 연구소까지 찍으셔야지 그냥 현안만 찍으면 뭐 현안 뭐 오이냉국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현안 영어 또는 영어 연구소까지 꼭 타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원이 시험 범위에 주어졌었어요. 시험 범위가 이제 교과서가 4단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평균 아까 2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과서 범위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모의고사 개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16지문이 시험 범위로 주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장은 페이지로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 500개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어디서 출처가 돼서 출제가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장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단어장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5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네. 5문항이면 일단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이고, 그리고 이 단어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1등급, 2등급 최상위권이 갈리는 게 바로 이 단어장 문제에서 갈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워낙 외워야 되는 양이 많고 또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장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 부교재 이렇게 나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제고 1학년은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는 15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부교재는 1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고사는 말이죠. 그래서 이 출제 비중은요, 출제 범위, 그러니까 범위와 비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가 4단원이 주어졌다 보니까 그만큼 문제도 더 많이 출제를 한 거고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좀 줄었기 때문에 교과서보다는 또 적은 양이 출제가 됐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보통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제 유형을 보실 텐데요. 와, 압도적으로 어휘 14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단어장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됐다고 했는데 어휘가 14문항,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어휘 문제가 단어장에서만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교과서하고 모의고사에서도 단어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런데 교과서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단어들은 수능형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어휘들은요, 보통 이제 유반이어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유의어와 반의어를 넣어놓고 이제 선택하는 형태의 수능형 문제가 잘 나오고요. 아니면은 반의어를 넣어놓고 밑줄 쳐놓고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어휘 문제, 수능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개수로 출제가 되고,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의 비중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서술형도 2문제가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어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제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밖에도요, 어법이 있는데요. 어법은 3문제밖에 안 되네. 그러면 뭐 문장 삽입이 4문제 출제되니까 이 어법보다 문장 삽입이 뭐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작을 보세요. 자, 영작이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영작도 결국 어법의 일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따로 표기를 해놨지만 어법과 영작은 그냥 하나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배제고 시험은 크게 3가지로 그래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 어법, 영작, 요 3가지 생각하시고요.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독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독해 문제들은 제가 떠먹여 줄 거예요. 떠먹여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주는 숙제 잘하고 수업 잘 듣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네. 네, 요 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요, 뭐 지금 워낙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보시면, 작년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뭐 기말고사라든지 아니면 재작년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제고 영어 이제 대표 문항들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어휘입니다. 제가 어휘를 항상 제일 앞에 두잖아요. 그만큼 어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양한 어휘 이렇게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유의어 관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와,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냥 유의어 관계가 아닌 걸 묻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몇 개인가?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겠죠.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모두 몇 개인지를 찾는 문제. 자, 그리고 그냥 뜻 철자만 묻는 그런 단어 시험이 아닙니다. 문장 내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뭔지 일단 해석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자, 그리고 영영풀이 문제도 나옵니다. 영영풀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수능형 어휘 문제들도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교과서하고 모의고사에 있는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의 핵심 단어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만한 그 단어들을 제가 싹 정리해서 그거에 대한 유반이어도 따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뿐만이 아닌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휘들의 유반이어 그리고 예문까지 활용해서 이거 어떻게 최대한 이제 잘 외울 수 있고 또 외워야 되는 단어들을 압축해서 아이들에게 자료로 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법이요. 근데 그냥 어법이 아니고 고난도 어법이죠. 자, 이 어법 문제들이 말이죠.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어 하나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아니면 짧은 어구에 밑줄을 쳐놓고 틀린 부분을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반해서요. 배제고 어법 문제는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가 또 나왔어요. 이런 식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PPST 지금 내일 이제 2차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차 시험 봤을 때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2개 고르시오 놓쳤어요. 이게 하나 고르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런 부분을 아니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잘못 봐서 틀리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PPST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내신 시험에서도 배제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모두 몇 개인지 고르는 문제, 모두 고르시오, 아니면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어법 문제에서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독해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2개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잘못 읽으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나 좀 더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지가 7개예요. 선지가 7개고 그중에 틀린 걸 4개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형은 단어 하나하나 짧은 어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어때요?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고난도 어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돼야 되겠죠. 굉장히 꼼꼼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영작은요, 제가 2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패턴 A와 패턴 B. 자, 이거는 배제고에서 항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는 나오고 기말에는 안 나오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유형 2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패턴 A와 패턴 B예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요, 패턴 A 같은 경우에 우리말 해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나서 영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 B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몰라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순배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문제가 패턴 B가 좀 더 까다로운 문제,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더 거쳐야 되는, 여기는 이미 뭐가 들어갈지 아는 상태에서 영작을 하는 문제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지 먼저 파악을 하고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배제고 영작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건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왜 제 수업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제 수업에 대한 자랑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로 입증된 수업. 자, 지금 보면 배제고 선배들이죠. 지금 여러분 그 자제분들의 선배들하고 나눈 카톡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만점이에요, 다 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저를 뭐 기분 좋게 하는 건 물론 당연한데요. 그것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는 얘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 거의 다 나와서 놀랐어요. 좀 까다롭긴 했는데 거의 다 쌤 교재에서 봤던 거라 괜찮았어요.
말 너무 이쁘게 하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자료를 주고 또 어떻게 수업을 하길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감히 제가 전국 최고의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교재가 일단 2권이 나가게 돼요. 매 시험마다 중간고사에 2권, 그리고 기말고사에 2권. 이건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전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을요, 이렇게 손필기 분석지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손필기 분석지는 제가 시작한 지가 벌써 한 지금 8년, 9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굉장히 이게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강동 지역에서. 그런데 분명히 제 건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그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자체 분석 1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1단계에서 끝이 나고 자체 분석해서 올해 썼던 거 내년에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연구소에서 자체 분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1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가 아이들한테 학교 필기를 싹 걷습니다. 한두 명한테 걷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수업을 잘 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수집해서 요 1단계 자체 분석한 내용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 추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가능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절에는 너무나 가능했죠. 제가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듣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과 전문가인 제가 듣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전문가인 제가 들었을 때 이 선생님이 뭘 강조하고 있고 뭘 시험 문제로 내겠다. 이거 뭐 너무 제 눈에는 너무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가능할 땐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한테 절대 그걸 뭐 무리해서 해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할 수 있다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한 예시 및 그림을 넣어서, 당연히 이제 지문과 관련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당연히 적중률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요거만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아주 퀄리티 있는 교재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플갱어 모의고사예요. 말 그대로 도플갱어 모의고사입니다. 학교 시험 전범위죠. 학교 시험 범위가 이제 다 나왔을 때 보통 이제 한 3주 정도 앞두고, 시험을 한 3주 정도 앞두고 이제 시험 범위가 완벽한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시험지예요. 학교 전 범위를, 그러니까 시험 전 범위를 학교 시험 유형과 똑같이 해서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문제 배치까지 똑같이 해서, 작년 시험지 기준이겠죠. 작년 시험지 기준으로 문제 배치까지 똑같이 해서 올해 시험 범위로 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미리 보는 거죠. 시험을 미리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는 어느 부분이 공부가 잘 됐구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매 수업마다 리뷰 테스트는 봅니다. 리뷰 테스트는 보는데 그 리뷰 테스트는 시험 전범위를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험 전범위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초반부터 있을 수가 없겠죠. 범위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도플갱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모의고사 시험지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얼마나 적중시키느냐가 아니에요. 뭐 적중이야. 당연히 뭐 적중도 하고 뭐 적중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건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양치기 하면 적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치기를 또 하자는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험지를 만들어서 힘들어서 만들어서 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이들이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공부가 잘 됐고 어느 부분이 지금 공부가 덜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전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주죠. 물론 직보 때도 또 만들어서 주고요. 자, 그리고 강좌 안내입니다. 자, 배제고 1등급 목표반 계속반이고요. 저는 이제 3반을 운영을 합니다. 화요일 반, 목요일 반, 일요일 반, 이렇게 해서 총 3반이 운영이 돼요. 제가 작년까지는 배제고 1학년은 2반,
이 2학년을 한 반 이렇게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좀 전투적으로 그리고 또 배제고의 힘을 쏟기 위해서 과감하게 1학년 3반, 2학년 2반을 개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월 5일, 7일, 10일 이렇게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고요. 시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4시, 7시, 7시, 10시, 7시, 10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 1회 수업인데요. 2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리닉이 있거든요. 필수고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3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5시부터로 잡아놨어요. 물론 3시간 동안 클리닉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안에 되는 시간을 선택해서 오면 됩니다. 물론 약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5시부터로 잡아놓은 이유는 보통 학원 수업이 6시나 7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요일에 다른 과목 수업이 있더라도 클리닉을 하고 갈 수 있게끔 네, 보통 6시나 7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시부터로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배제고 100% 맞춤 강좌인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장 완벽하게 대비를 합니다. 뜻 철자뿐 아니라 유반이어 예문에서의 쓰임까지도요. 그리고 배제고 1등급에 꼭 필요한 서술형 영작 패턴, 아까 패턴 그 2가지 보여드렸죠. 그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미리미리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수능형 독해 문제 프리스킬. 자, 이건 아까 제가 떠먹여 드린다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배제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실력에 따른 맞춤형 추가 자료 제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이 지금 이게 수준별로 나누는 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지금 영어 공부가 많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사실 다른 수학이나 과학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이미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 맞춰서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물론 기본 자료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나가는 자료가 있을 거고, 너는 여기는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아주 상담이 자세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뭐 문자 나가는 거 뭐 당연하고요.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한 얘기고, 저희 모든 수업은 다 동영상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약간 졸 수도 있고, 아니면 필기가 좀 덜 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좌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들어있지는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원래는 제가 연구소를 꾸준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당분간 한 2년 정도 연구소를 잠깐 쉬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미사 쪽에 살거든요. 그 미사역에 지금 제 전용 연구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학생이 직접 와서 뭔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료 수령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촬영할 수 있게끔 칠판하고 스튜디오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복습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연구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수업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 반 기준으로 4시 시작하는 반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5단계 학습입니다. 자, 처음 딱 등원을 해서요, 20분 동안 보카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테스트 끝나고요, 나머지 이제 수업 종료 20분을 남겨둘 때까지 당연히 리뷰 테스트 해설하겠고요, 그날 공부해야 될 내용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분 남겨두고는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체크업을 해요. 체크업,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도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닉에서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중 하나를 택해서 클리닉에서 1:1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5단계 학습인데 사실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접 진짜로 지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한 지가 벌써 지금 한 15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그럼 나이가 나오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제 내공이 쌓인 거죠. 네. 그래 이렇게 하니까 가장 효율이 좋더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배제고에서 중요한 건 뭐다? 단어입니다.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단어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 그 단어들의 이제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도 공부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어법입니다. 자, 어법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모두 고르시오, 두 개 고르시오, 세 개 고르시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작이죠. 영작. 지금 영작도 아까 그 패턴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돼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어하고 어법, 영작 모두 다 변형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유반이어, 어휘 문제들 있죠. 그건 이제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요. 어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법도 틀린 것을 찾으시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틀리게 고쳐놓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무조건 된단 말이죠. 이 변형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 점 명심해 두도록 하세요. 제 전화번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직통 전화번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배제고 영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